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기초인문서 488페이지 04번 양도 또는 취득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 취득시기하고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있죠.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8회 시험 때 취득세, 취득시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29회 시험 때 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가 나오고 30회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시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1회 시험은 이제 뭐가 나올 차례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나올 차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또 올해는 또 출제 가능성이 또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표시 2개 큼지막하게 하시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입니다.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시기로 하느냐? 이게 왜 시험에서 의미가 있냐면 보유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유기간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몇 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또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고 양도시기로 하느냐 이 판정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얘기가 본문에 쭉 길게 나와 있고 바로 일반적 거래의 경우를 봅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우리가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합니다. 대금 청산이라는 것은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에요. 흔히 잔금 지급일, 실제 잔금 지급한 날. 그 대금 청산일 거기다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상에 그냥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있잖아요. 요거 아니고 실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을 말합니다. 대금 청산일은. 그래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이 아닙니다. 근데 취득세에서는 우리가 매매 같은 유상 취득의 경우,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원칙 언제였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렇잖아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이런 날이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가물가물 다 까먹었죠, 여러분들? 자, 공부라는 게 시험용 공부라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았었는데, 분명히 배울 때는 그 부분 배울 때는 알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허망하게 그냥 머리에서 휘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수강생들이 카페 닉네임을 정할 때 이런 수강생도 있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래가지고 교수님 제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들을 때는 알았는데 며칠만 지나면 다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데 시험용 공부라는 게 진짜 그래요. 시험용 공부는 진짜 이게 그냥 끊임없이 노력을 그러니까 뭔가 뭐죠? 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진리는 어떤 진리는 학문적인 어떤 그런 거라든가 진리는 한 번 깨달음을 깨우치면 그거로 쭉 그냥 다 이제 길이 열려버리고 다 평정이 돼요. 그런데 이 시험용 공부는요.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거 한번 깨달았어도 시간 지나면 또 가물가물하니까 또 보고 또 보고 이래야 되는 게 시험용 공부예요. 다른 것과 달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시험용 공부를 하면서 소소한 깨달음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엔돌핀이라는 거 있죠. 엔돌핀이라는 게 그 나오면 몸에서 나오면 뭐 그 병도 치료하고 그죠? 면역력 생기고 병도 치료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 엔돌핀이라는 게. 엔돌핀은 어떨 때 나오냐? 기쁠 때 우리가 기쁘고 막 웃고 막 그럴 때 엔돌핀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막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 막 억지로라도 막 웃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무슨 그런 웃음 치료 강의실 뭐 그런데 제가 봤더니 제가 어떤 곳에서 예전에 교육을 받는데 웃음 치료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그냥 막 박수 치면서 웃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제가 창피해가지고 안 하려고 나는 속소 이러다가 하다가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웃겨. 너 어느 순간에 나도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엔돌핀이 나와서 몸의 건강에 면역력도 키워주고 좋답니다. 그랬었는데 우리가요 다이옥신인가 다이옥신이라는지 다이옥신 나쁘고 그거는 저희 독이고 독. 다이옥신은 독이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다이옥신이 아니라 그건 암 유발하는 거고 다이돌핀인가 그거는 또 엔돌핀에 또 뭐 엄청 뭐
몇백 배, 뭐 몇천 배인가, 뭐 몇만 배인가 더 효과가 좋은 게 있는데 그 다이돌핀인가는 그 깨달음을 엄청난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게 그 몸에서 분비가 된답니다. 호르몬이. 그래서 그 엄청난 깨달음이 얻었을 때 여러분들은 자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다이돌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매일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를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로 꼭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세법이 어려워요. 너무 외울 게 많아요. 이것도 외워야 되고 저것도 외워야 되고 너무 외울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지겨워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였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유견 판정할 때 이렇게 취득 양도 붙었는데 이게 계약서는 상관없고 실제 잔금 치렀을 때 그때를 취득시효 하는 거구나. 양도시효 하는구나. 그렇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았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 몰랐던 거 알았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남기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이거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 계속 제가 반복을 시켜서 암기를 시켜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암기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에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개사 이 과목들은 살아가면서 진짜요. 중개사 꼭 나가서 실무 안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알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뭐 신문을 보도 방송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검폐율 뭐 이런 거 나오고 무슨 뭐 막 기사 나오면 뭔가 그냥 그런 거 하는데 이제는 뭐 기사 보다 보면은 신문 기사든 아니면 뉴스 기사든 방송을 듣다 보면 저게 저런 의미구나 다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들. 몰랐을 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깨달음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다이옥신이 여러분께 그 성령이 내리듯이 여러분한테 다이옥신의 여러분들이 그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너무 암기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자 하여튼 다시 봅니다 여러분. 다 까먹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 돼요. 취득세, 매매 같은 유상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별. 명시가 안 돼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별 취득시로 하고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고 등기일이고 등기일 빠르면 이겁니다. 근데 양도득세는 계약사와 상관없이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일. 잔금 지급한 날 실제로.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본문 볼게요. 자산의 양도책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어지는 얘기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보지 말고요. 489페이지로 갑니다. 양가로 2번 예외 등기 접수일이 되는 거 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이 기재된 여기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소일 밑줄이요. 여러분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고 그 명의개소일을 명의 바꾸는 명의개소일을 취득시로 해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접수일 이거 딱 기억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로 하고 양도시로 하고. 동그라미 2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기에 기재된 밑줄입니다.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기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밑줄이요. 자, 그래서 대금 청산일 불분명히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해서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이요.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요. 그럴 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법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 앞뒤로 복습도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막 자료도 막 나가고 그러면 처음에 어떤 곳에서는 세법이 왜 이렇게 다른 과목은 우리는 다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곳은 자료 안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세법만 자료 다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세법을 공부를 많이 시키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못 모를 때 이때 세법을 기본 틀을 확실하게 잡고 수업 시간에 전후로 해서 딴 데 특히 이제 시간 갈수록 세법을 공부 안 하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세법은 자료도 나가고 이렇게 복습도 특히 제가 이제 하면서 여기 온 순간 제가 들어오기만 하면 하여튼 어떻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공법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2차 과목에서 부담을 많이 갖는데 공법 같은 것은 여러분들 이런다고 하잖아요. 공법은 한 문제 맞히고 한 문제 틀리고 한 문제 맞히고 한 문제 틀리고 한 문제 맞히고 한 문제 틀리고 이래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해도 몇 점이에요? 50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공법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정도 하면은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법은 7, 80점 맞으려고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50점 맞으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공부하기 편해요. 한 문제 맞추고 한 문제 틀리고 한 문제 맞추고 한 문제 틀리고 이런 것도 합격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점수 따야 돼? 중개사법 같은 거에서 점수를 따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법, 그래서 정확히 사람이 있고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리고 이렇게까지 정확히 또 칼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한두 문제만 더 맞춰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공법은 되는 거고, 중개사법 점수 잘 맞고, 또 공시세법에서는 2교시에서는 우리 지적하고 세법 같은 거에서 지적하고 세법의 70%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세법 점수 따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과목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자, 어떤 간에 그래서 너무 하여튼 지금 드릴 말씀 뭐냐면 아까 이어지는 얘기예요. 하여튼 공부에 너무 벌써부터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까먹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 하나하나 소소한 그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인강 수강생분들은 밀리지 않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고 여기 나오는 게 중요하고, 아셨죠?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봅니다. 매매를 합니다. 갑과 을이. 계약일이 보니까 계약일이 2020년 3월 2일이에요. 계약일이. 얘네들 거래하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언제냐면 2020년 4월 10일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잔금이 지급된 날, 대금 청산된 날이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 2020년 4월 20일이었어요. 근데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 요게 2020년 5월 28일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을 입장에서요. 다음 순환에는 제가 이제 취득세까지 묶어서 설명할 건데 오늘은 양도소득세만 물어볼게요.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요. 양도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시기라고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양도시기가 나와요. 취득시기입니다.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가 되려면 을이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을 때 병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아니고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로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자, 언제냐? 대금 청산일이라며요. 자, 대금 청산일 4월 20일이 이제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냐?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갑 입장에서? 언제예요? 내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내 눈치를 왜 봐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서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금 청산일 4월 20일 날 있잖아요. 보세요. 4월 20일 날 갑과 을이 만났잖아요. 갑은 이날이 뭐예요? 양도한 날이고, 을은 이날이 뭐한 날이에요? 산 날이고 취득한 날이고, 그래서 제목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 또는 양도 및 취득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매의 경우는 같은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갑 입장에서는 양도일이고 을 입장에서는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취득시기가.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러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똑같은 사례에서 등기 접수일이 5월 28일이 아니라 3월 28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상의 을 입장에서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등기 접수일이 빠르니까 언제예요? 3월 28일입니다. 자, 갑 입장에서 양도시기도 언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3월 28일입니다. 등기 접수일이 빠르면 등기 접수일이 3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사람들이 저 실무에 나가는 제자분들이 뭐 보유기한 때문에 이제 저한테 물어볼 때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보유기한. 양도세에서는 그냥 잔금 지급이라고 등기일하고 접수일하고 둘 중 비교해서 뭐예요?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이번엔 보세요. 이번엔 등기 접수일을 다시 5월 28일로 하겠습니다. 자, 대금 청산일이 이번에는요 불분명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요. 자, 그랬을 때 불분명할 때 요 을 입장에서 양도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취득시기 언제예요? 자,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하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등기 접수일. 그래서 요 양도시기도 언제고 등기 접수일 5월 28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 및 취득 시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상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의 경우를 봅니다. 양가로 1번 장기 할부 조건 매매인데요. 장기 할부 매매라는 것은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건데요. 장기 할부 조건 매매는 어느 때를 취득시효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계속 미줍니다. 요거 원칙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 수익을 시작하면 그때를 또 취득시효합니다. 그래서 중빠른 날입니다. 쫙 밑줄이요. 중빠른 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기 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중빠른 날, 중빠른 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보유기간 동안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보유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장기할부 조건 매매 같으면 원칙은 등기접수일인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귀속시켜야 되니까 그때를 취득시효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등기접수일이 빠르면 등기접수일이고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이 빠르면 언제고? 그날이고. 그래서 비교해서 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중빠른 날.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이다. 첫 해 할부금 지급하는 때이다. 마지막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요. 아니고 중빠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가건설 건축물의 경우, 자 허가받은 건축물의 경우 취득시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는 사용승인서 교부를 요한다. 매출자격.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공법 같은 데서 다 배우시고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밑줄입니다. 그 사실상 사용일로 하고요.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자, 요거를 또 29회 시험 때는 이걸 바꿔서 나왔었는데 하여튼 무허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요. 일반적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은 원칙 언제라고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양가로 3번 상속증여받은 자산이요.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효할 거냐?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팔 때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상속 또는 증여해서 취득한 자산 밑줄입니다. 그 상속이 개시된 날.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된 날 취득시효합니다. 비상속인 돌아가신 날.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효합니다. 밑줄이요. 증여받은 날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하여튼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인데 증여받은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판례나 통칙,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증여받은 날이라는 게. 근데 우리 세법에서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물어보냐? 그렇지 않고 그냥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상속은 상속개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취득세에서는 그 옆에다가 취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은 언제냐면 증여계약일을 취득시효합니다. 증여계약일. 증여받은 자산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 증여는 낙성불려식 계약이다. 야, 넌 진짜 하는 일이 왜 그런 모양이냐. 내가 돈 남아돌아서 그러는데 너 1,000만 원 줄까?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런 얘기 생각나요 안 나요? 안 했어요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에? 안 했다고요? 했다는 분이 있고 안 했다는 분인데 야 친구야 내가 내가 친구야 너 사업 실패했다고 그래서 내가 와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다. 내가 힘들 때 네가 나 도와줬잖아. 내가 이것밖에 못 도와서 미안해 친구야. 에이, 고마워 친구야.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끝까지 했다는 분이 계시고 안 했다는 분이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차피 할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취득세는 증여 계약한 날을 취득시효해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을 취득시효해요. 이걸 이제 뒤바꿔서 하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모르겠으면 그냥 자 다음에 할 거니까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을 주택 싫어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이요. 한번 눈으로 익혀두시고 갔다가 오늘은 여러분 예외적인 특수한 거래의 경우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갔다가요. 오늘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는 확실하게 알고 가시고 특수한 거래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갔다가 다음 순환에 또 보시면 이제 될 거예요. 자, 그 참고를 보니까 취득시 불분명한 경우 위 1,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 번 양도하거나 그럴 때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인데 먼저의 동그라미 또 먼저의 동그라미예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꾸겠죠. 먼저입니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그냥 갑니다.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양도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시가 불분명하다 그렇게 합니다. 490페이지 보겠습니다. 05번의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요. 계산 과정, 계산 구조 요건데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어디가 어려운 거라서요? 여기부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05번 테마에 별표에 3개 하고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나오고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별표시 여러분들이 3개 하시고요. 자, 오늘은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과정 구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관련해서 그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오늘 스트레칭도 한번 안 했네. 목 운동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고요.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몸을 좀 푸시고. 좋습니다. 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어떻게 하는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렇게 해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이에요.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요.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요.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이라는 걸 구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이 있어야죠. 1억 원에 사는데 1억 원에 팔았다? 양도소득이 없잖아요. 양도세 부과되지 않겠죠. 1억 원에 사는데 7천에 팔았어요. 마이너스 3천이죠. 양도세 부과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도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양도하는 가격, 파는 가격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는데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공제해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하게 됩니다.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요. 이 구해진 양도차익에서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요.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데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을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것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여러분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요. 여러분 자, 왜 인정해 주느냐? 일단 한번 제가 묻는 얘기를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파는데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거. 장기라고 하면 양도세에서는 흔히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장기 그러면. 단기 그러면 흔히 양도세에서는 1년 이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겠어요? 아니면 단기, 1년 이내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예? 자, 봅니다. 답이 엇갈렸는데 지금. 답이 엇갈렸는데. 그럼 저 한번 보세요. 그럼 동시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단기. 자, 갑자기 이제 단기는 이제 갑자기 이제 장기와 단기가 엇갈리다가 제가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그랬더니 단기로 통일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왜 단기로 사람들이 보유하다가 파면 국가적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세수 전체 수입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일반적인 소득세나 이런 게 중요하지 양도소득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대로 그러면
단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 좋은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샀어요. 한두 달 만에 단기에 한두 달 만에 그 부동산을 팝니다. 손해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팝니다. 그거 산 사람이 또 한두 달 만에 얹어서 팝니다. 또 산 사람이 얹어서 팝니다. 얹어서 팝니다. 얹어서 팝니다.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거품이 팍 꺼지면 나라 전체가 절단 나겠죠? 아니 어떤 분들은 지금 요새 지금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투자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강의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목 터져라 이렇게 강의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는데 저희 형제들 중에는 뭐 사업하거나 그런 사람들 형제들 중에 돈이 있으면서도 있죠.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저 부동산을 사. 그래가지고 팔고 샀다가 팔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제가 목 터져서 이렇게 1년 동안 강의해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부동산 샀다가 팔면서 그냥 뭐 심지어는 6개월 만에 또 몇 년, 1, 2년 만에 그냥 가볍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돈을 벌어요. 그런 소식을 같은 형제지만 들을 때마다 강의할 맛이 안 나요. 나도 강의 때려치고 그냥 부동산이나 전문적으로 투자로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진짜 아주 그냥 강의할 맛이 안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쓸데없이 지금 많이 올랐다. 이 돈이 이제 원래는 선진국처럼 주식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우리는 그래서 먹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간에 그런 건데 어떻게간에 가격이 반토막 나야 된다. 서민들이 집을 사고 서민들을 위해서 집 가격이 반토막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10억짜리 주택이 반토막 나게 폭락을 했다. 5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나는 10억에 맞춰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망한 집이 망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은행도 부실화 되겠죠? 그렇잖아요. 10억에 맞춰서 은행도 대출해주는데 이게 5억이 떨어지면 그래서 그 10억에 맞춰가지고 은행에서 5억을 빌려줬는데 이 집이 5억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은행도 부실화되고 여러 가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부실화되고 또 가게도 완전히 반토막 나고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져야지 이게. 그러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보유세는 올리고 보유세는 지금 사실 낮아요. 보유세는 종부세 대상자 되신 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내시고요. 자, 우리 곧 종부세 대상자 될 거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그래서 이제 종부세 대상자분은 억울하겠지만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해야 돼요. 조금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럼 중개사가 또 타격을 받으려나? 어떻든 간에 하여튼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보유하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적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하는 게 좋아요. 그 장기 보유하는 속에서 안정적인 속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국가적 입장에 좋은 거지. 그래서 장기 보유하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보유기간에 따라 특별히 공제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양도책에서 공제해서 양도소득 금액 구해요. 이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요. 그러면 뭘 구하냐면 우리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아이고 드디어 나왔네. 드디어 과표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자, 지방세나 국세나 과표 결정되면 여기다 뭐예요? 곱하기 세율이요.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계산은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처음에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딱 머릿속에 이 틀이 딱 잡혀져 있어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고 또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이 계산 과정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계산 과정을 또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도 대비할 수 있고 그래서 계산 과정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뭘 한숨을 쉬고 그래. 다 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걸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에? 수업에만 오기만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계산 과정을 묻는 문제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보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X예요. OX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잘 보세요.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뭐라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고요. 또 시험에서 이렇게 또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에? 아이고 보면서도 뭘 어리뻥뻥하고 그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머리 글자를 따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가, 필, 차, 장, 소, 기, 과인데요. 여러분 차장이 중요해요.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내용은 시험에서 해마다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험에 해마다 나오고 있고요.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양도차익 계산 관련한 것이 자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있죠. 여기에서 최근에 개정 내용이 계속 지금 축적이 돼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내용이 있고 또 2020년도에도 또 개정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중요한데 최근에 지금 29, 30회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1회 시험에서는 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독립화 문제로도 또 나올 수 있고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 어떻든 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 장특공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차장인데 머리 글자를 따 보니까 차장인데 여러분 차장 그러면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게 연상이 됐어요? 자,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게 연상됐어요? 아니다. 우리 20대? 아니? 아이고 20대처럼 보이는데? 아, 20대 우리 저기 있구나. 자,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게 연상돼요? 맨 앞에 그대 20대 맞잖아요.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게 연상이 돼요? 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차장. 차장은 어떤 거하고 관계돼 있어요? 차장. 예? 자, 아이고 빨리 얘기를 하지. 자, 봅니다. 차장 그러면 되게 20대들한테 물어보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대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렇지 버스에서 출발하라 이 차장 그게 떠오른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뭐 그 이후 분들은 이렇게 차상 그러면 버스 차장이 떠오른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들 예전에 버스에 차장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냥 띡 하고 올라가지만 예전에는 그리고 안내도 다 내릴 정거장을 다 이제 요즘은 다 그래서 기계가지만 예전에는 다 이렇게 저 버스 차장이 요금도 받고 뭐 내릴 정거장도 안내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20대 여기서 말하는 차장은 그 버스 차장입니다. 버스 차장인데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해요. 자, 지방에서 저 연락이 왔는데 동생 학비가 모자란다고 돈 좀 꼭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붙여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뭐를 해야 돼? 가불을 해야지.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해요. 시작.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는 나중에 이제 양도세를 다 배워서도 그렇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오늘 양도 가야겠어. 오늘 이거라도 외우고 가세요. 집에 들어가면서 양도 가야겠어. 필요용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고 장특공제액을 공제해서 장기보유특공제.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한다. 아셨죠 여러분? 자, 한 번 더 다 같이 생각하면서 시작.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 있나 딱 보고요. 사람들이 있는데서 그러면 안 되고 사람 있나 딱 보고 없잖아요. 가필, 차장, 소기, 과 하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사람 있는데서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양도세 계산하는데 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있잖아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이 취득가액은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의 원칙인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그랬죠?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고? 시가표준액. 그렇잖아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기준시가. 이걸 합쳐서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시가격. 에? 공시가격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기준시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 시에, 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동일 기준 적용이 적용돼요.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에요. 이거는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했어? 그럼 취득가액도 뭐?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 거지.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적용해서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적용해서 계산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했어? 그럼 취득가액도 뭐? 기준시가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그런 거지, 반대로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했다. 아이고, 어려울 거 없네. 취득가액도 뭘 적용해? 실거래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했어? 그럼 취득가액도 뭐?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 얘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오늘 오늘 진도를 오늘은 많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녁반에 제가 저희 그 고모님이, 큰 고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녁 때 제가 또 거기 가봐야 돼. 그래서 거길 꼭 저녁 때 가봐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아니 지금 시간을 보면 우리가 원래 정규 제가 강의하는 우리 복습까지 해서 몇 시에 끝나요? 원래 한 1시에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에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그동안 1시 뭐 20분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양도소득세 부분은 좀 천천히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도차익 계산 있잖아요. 요거 양도차익 계산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려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복습을 하고 가야지, 오늘 배운 거를, 여러분들. 그래서 490페이지 양도세 계산 구조 그 표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표를 보니까 양도가액에서 가액 동그라미요, 필요경비 필액 동그라미요, 양도차익 차액 동그라미요, 장기보유공제액 장액 동그라미요, 양도소득금액 소액 동그라미요, 양도소 기본공제 기액 동그라미요, 양도소 과세표준 과액 동그라미요. 자, 그래서 계산은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외운다고요? 갑,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외우시고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데 그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하 과정은 참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가필, 차랑 수기과를 통해서 외우시면 되고, 다음 주에 양도차익 계산이 여기 어설프게 지금 끊어지면은 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은 과 이런 것들은 쭉 이어져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어설프게 끊으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저녁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어설프게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 교재 양도차익 계산 1 양도차익 계산 나와 있죠? 거기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절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인데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음 주에 여태까지 기초인문과정 배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다음 주에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빠지면 폭망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양도소득세 오늘 과세 대상을 배웠습니다. 양도세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하느냐? 토지, 건물, 그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도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대상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입니다. 그죠?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입니까?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안 된다고 하신 분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얘는 채권이다 보니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최근에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거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인데 이 권리를 갖고서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요. 그 첫 번째가 소득세법 기본 통치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예요.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예까지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발행기간까지는 필요 없고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환이란 말들은 이거는 나중에 주택으로 토지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된다. 근데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잖아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 계약금을 치른 자가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지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에는 기, 타, 자, 산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그 예요. 어떤 거 들려드렸어요? 골프 회원권, 뭐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명칭 불문하고 안짜가 나온 것 같은데 어디서? 아이고 안짜 나오면 안 되는데.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또요.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 이제 내년에는 표현이 좀 바뀌어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이 영업권은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이런 영업권은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뭐라고요? 기타 소득이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복습하다 보니까 1시가 돼버리네. 원래 끝나는 시간에 끝나네. 자, 여러분 봅니다. 자, 봅니다. 또 양도세 대상의 기타 자산에 제일 중요한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근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에서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이요.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된다. 주주회원권이라고 하는데 주주회원권 이런 것 대상이 되고 이런 주식 포함하고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받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특정한 법인 주식,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법인 주식 두 가지가 대상인데 그 요건을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있다더라. 기타 자산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법인 주식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냐면 양도세상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출자 지분 대상인데 어떤 게 있냐면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 아니고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어떨 때 또 장외 거래할 때
주권 상장법인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역을 했을 때. 예? 그래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양도나 장역을 할 때. 또 주권 비상장법인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된다. 대주양도든 소액주양도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파생상품, 일정한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또 하나 내년도에 추가되는 거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양도시장으로 또 하나 추가된다? 이축권. 물론 이제 주식에서 국외에서 발행한 주식 이제 하나 뭐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포함되는 게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이축권도 이제 양도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저를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고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고요.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 적어드렸어요? 형식적 이전의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니까 담보 이전이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또 양도세는 반드시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도로 버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매매요.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까? 네,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하고 수용 양도에 해당합니까? 네. 자,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합니까? 네. 출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출자집은 설립해서 받고 이전하니까 또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대물 변제 배웠습니다. 금전적 채무에 가면서 돈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하거나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면서 이전하거나 양도에 해당합니다. 단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 거 내가 찾은 거니까. 또 조세 물납도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도 공부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을한테 증여합니다. 근데 거기에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랬을 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겠습니다. 3억 원만큼은 채무 자기가 갚을 돈을 수증자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자,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 증여받는 상가액 5억에서 3억 채무 인수액을 뺀 나머지 부분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은 거니까 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건 배우자 직계점유속간이 아닐 때 얘기지 배우자 직계점유속간에 이런 부담부 증여하면 먼 한 입을 돕고 자란 세 부모 자식 간에 자 증여냐 그래서 양도냐 그래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그때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항상은 아니고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신혼부부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하면은 그 신혼부부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을 때 자 보세요. 채무 전세 끼고 집을 사줬어요. 그러면 채무 있다는 존재가 금융기관에서 빌렸으니까 국가기관에서 확인되니까 또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금융기관에서 확인되니까 채무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또 얘가 결혼한다고 제가 신혼부부 자녀를 예를 든 이유는 얘가 보세요. 미성년자나 대학생한테 하면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신혼부부 자녀한테 그 누나 얘기 드렸는데 신혼부부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을 때는 얘가 채무 인수할 만한 능력도 없는 녀석이 직장도 없는 녀석이 결혼하겠다고 설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채무 인수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경우는 채무 인수사실이 입증된다고 봐서 이럴 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 또 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부담부 증여 또 정교하게 또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채위지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지적경계선이 삐뚤삐뚤해 지적경계선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속세, 양도매 취득시입니다.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이요. 불분명하다.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 어느 때 양도매 취득시에?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로 언제고? 등기 접수일이고 요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효해?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효해요?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 뭐 나머지 것들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하는 계산 과정에서 양도세 과세 표준을 구하는 과정이요. 여러분, 자, 요거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요. 시작.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를 꼭 떠올리면서 가필, 차장 하면서 집에 그렇지. 집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잘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데 저 마지막 수업에 빠지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